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2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6% 상승했고요. 코삭은 1.2%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상승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2,900억, 거의 3,000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 5,300억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550포인트까지 상승을 한 상황이고, 코삭은 외국인 투자자 2,100억을 추가 매수하면서 850포인트를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는 사실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증시가 올라갔고요. 21선을 돌파한 뒤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디폴트 우려 때문에 증시가 좀 조정을 받기도 했고, 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쌍바닥 형태의 그런 바닥 라인을 형성한 뒤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반도체 종목들도 상승을 좀 했었고요. 오늘은 2차 전지 관련 테마들도 좀 이제 상승을 하고, 골고루 전반적인 상승이 너무 나오면서 증시가 좀 올라갔고요. 이대로라면 2500선을 넘어서 2600선까지도 회복이 가능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미국의 상황이 100%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등락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다라고 해서 내일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을 형성하면서 진행될 거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적주 위주로의 대형주들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금리 인상에 대한 고금리 시대가 넘어갈수록 이제 계속해서 증시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코스피를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5,500억, 오늘도 3,0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면서 매수세를 이어가주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따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뷰를 드렸지만, 그런 대형주 위주로의 그런 이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올 초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입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증시가 가볍게 올라가는 그 시기에는 이런 투자자들은 매도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리 매집을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분위기 괜찮고요. 코스닥은 850포인트 회복을 하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테마들이 같이 또 반등을 하면서 이 코스닥도 같이 반등을 했고요. 하지만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반등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급락에 대한 반등세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자리를 다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제 저점부터 해서 이 800포인트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사실 이미 이제 절반 이상 회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많이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1318원으로 10원 정도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쌍봉을 찍고 오늘 이제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아래로 지금 환율이 진행이 되었고요. 점점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가 이번에는 좀 깨지면서 단기에 이 흐름에 대해서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추세가 조금 이탈을 했고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1300원 라인을 이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적절한 수준에서 또 이제 자리를 잡을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1300원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안정세가 되고 있고 증시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분위기는 지금 좋은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지표는 뭐 미국 증시 큰 움직임 없습니다. 거의 보합 수준으로 약 하락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0.27% 조금 하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좀 이제 조정이 나올 때도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 뒤에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환 시장은 아까보다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1316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채권 시장도 지금 이제 단기간에 급등을 했고요. 3.6%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3.68%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국채가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는 단기간에는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단기에 대한 움직임이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동안 급등했던 이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결 과제를 좀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는 그런 파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전부터 좀 오랫동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 정도로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330원 상승해서 2.06% 상승했고요. 16,38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상승을 시작했고요. 장 후반까지는 중반부터 해서는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세는 장 초반에 거의 결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한 움직임과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간의 거래량도 어제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는 시간의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이고요. 마지막에는 뭐 조금 상승을 시키면서 16,410원으로 마무리했지만 뭐 큰 의미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제 580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전날 대비 거래량은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거래량이 아직까지 유의미하게 크게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최근에는 거래량이 크게 없는 상태로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네 확실히 5월 15일자부터 해서 증시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또한 지금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유사하게 지금 차트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계속 상승을 하고 하락할 때는 또 계속 하락을 하고 그런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시작하니까 또 이제 줄곧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까지만 해도 쌍바닥을 형성하거나 V자로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의 움직임은 쌍바닥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유지해서 V자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꼬리가 좀 달려서 아쉽긴 했지만 거래량이 조금 더 실리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메워가는 그런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증시에 대한 급락이 아니고서는 이 상승세를 조금 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뭐 21선 넘어서 진행이 되었고 60일선, 120일선 아직 아래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뻗어 나간다면 충분히 이전의 그런 구역, 그죠? 우리가 힘겹게 뚫고 나갔던 그 지점까지 생각보다 쉽게 뚫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이미 한 1,400원 가까이를 또 빠르게 반등을 시켰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뭐 차트는 이 정도로 보고 투자자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24만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5,700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양매수가 진행이 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물이 줄어들었고 기관 투자자 또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일 또 매수가 시작되었고요.
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이제 금융투자가 이틀 연속 매수를 해주었고요. 오늘도 2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을 채워주었습니다. 보험이 7만 8천 주를 매도했고요. 투신 11,000주, 연기금 투자자가 10만 주 가까이 매도하면서 또 매도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모펀드도 5천 주 매도했지만 뭐 크게 많지 않은 물량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3일 연속 또 매도를 하면서 매도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6.5%까지 지분을 이미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매도를 10만 주씩 하더라도 한 뭐 1, 2주, 2주, 3주 정도 연속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지분 이율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목표치를 좀 채웠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지금 매도가 나오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주가를 찍어 누르던 그런 세력들이 이제 매도세가 멈추었고요. 이런 매도가 좀 나오더라도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끝나고 이제 매수에 대한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주가가 반등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에 대한 추세를 이어서 빠르게 이제 17,400원부터 뚫어 나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했고 일단은 오늘은 크게 움직임이 더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매도 잔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를 보면 1357만 주입니다. 어제보다 전날보다 한 3만 주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게 뜻깊은 이유가 이전에 500만 주 수준에서부터 줄곧 매일매일 국매도 잔고가 늘어왔습니다. 거의 50만 주, 60만 주, 많을 때는 100만 주 가까이 늘어나면서 지금 800만 주 이상 국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났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5월 18일자부터 해서는 국매도 잔고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도 감소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지금 이제 오늘도 30만 주 정도 국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평소처럼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축에 또 속하는 그런 양이었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대비해서 지금 국매도 거래 비율이 오늘은 한 5% 정도 그래서 많은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매도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국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움직임 국매도가 멈추니까 바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고요. 대차 잔고도 지금 보시면 체결이 최근에 좀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체결도 어느 정도 멈춘 듯 합니다. 대차 잔고 또한 지금 이제 어느 한 방향으로 수렴을 하는 모습이고요. 3천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평소와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외국인 추적 물량 25만 주 플러스에서 24만 4천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수가 이어졌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틀 연속 매수가 진행이 되었다. 외국인 보율이 11.93%로 진행이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며칠 전에 제가 분석을 드렸던 외국인 투자자의 국매도 이용이 거의 확실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국매도를 주로 이용하는 그 투자자가 매수를 하기 시작하니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도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주가도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한번 국매도가 집중되면 상환이든 늘어나든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도 모간서울과 이신한증권 그리고 JP모간이 매수를 시작하니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물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JP모간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전에 20만 주 정도를 매수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상승분은 장 초반에 집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시 36분까지 고점을 찍었는데요. 그 거래원을 살펴보시면 JP모간이 9시 31분까지 이렇게 바짝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장 초반에 이제 이렇게 주가를 형성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고요. 네, 공매도를 늘릴 때도 공매도를 찍어 눌리면서 주가를 찍어 눌리면서 늘린다라기보단 평균 단가를 정해놓고 그 평균 단가의 공매도 잔고를 집중해서 늘리는 모습이 계속 보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집중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블록딜에 대한 소화 물량, 그 다음에 MSCI라든지 뭐 KRX 300에 대한 그런 보유 비율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산 지주사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담보로 맡긴 그 주식을 이용을 한다든지 뭐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지분을 이용한 그런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공매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주가 오르락내리락 그죠? 이 추세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확실히 이제 신한증권, 뭐 JP모간, 모간서울 이렇게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내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매도는 이제 평균 단가가 16,400원이고요. 비율은 5% 정도 진행되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확실히 공매도 비율이 줄었고요. 5% 3% 정도로 지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하락 지점 끝없이 내려가던 그 하락 지점은 지금 또 지나와서 보면 매수 기회가 되었죠.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려갈 때는 꼭 계속 내려갈 것 같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결국에는 내려갔다면 올라가는 폭도 있다.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다면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만 살펴보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대한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이번 5월 그리고 6월에 월봉은 플러스로 전환이 될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상 이제 이 원전 관련 종목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뭐 풍력, 가스터빈, 그런 여러 가지 테마를 하지만 아주 강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이 원자력 테마죠. 그래서 원자력 테마들이 같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바닥을 다지고 위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요. 뭐 일진파워도 핵 융합 관련 테마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윗골을 달고 지금 자리를 잡았지만 결국에는 자리를 잡았고요 위로. 전반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오리비텍도 올라가고 있고 BHI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다시 이제 힘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한번 힘을 줄 것인지 그죠? 이제는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웬만한 것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미.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던 소식들이 악재로 이제 해소가 없어졌다가 그런 불확실성이 다시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반대로 급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적인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SMR 관련 소식입니다. 자, 루마니아가 SMR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찌감치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소식이고요. 루마니아뿐만이 아니고 폴란드도 그런 SMR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특히 두산이 투자한 뉴스케일 파워가 이 SMR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SMR을 두고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UAE가 최대 3,600억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이 SMR 투자를 루마니아 쪽에 하는데 3,600억 원을
이렇게 협력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세계 정상회담에서 SMR 투자 관련한 이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SMR 관련한 기술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대형 원전도 대형 원전이지만 그 다음 세대인 SMR이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것 같다라는 그 직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해상풍력,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좋지만 그런 에너지 공백기를 막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지금 원자력 에너지가 검토가 되어 왔었는데요. 이 SMR이 사실 3년 전만 하더라도 뜬구름 잡기식의 기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한참 멀었던 그런 기술이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선두주자인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시작을 끊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루마니아의 소형 모듈 원자로 그죠? SMR 공급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가 협력을 다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서 미국이 다국적 민간 파트너와 손을 모아서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 최대 3,653억 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G7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2027년까지 전 세계 인프라 투자에 6천억 달러를 동원하겠다라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반 협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SMR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요. 지금 그 내용 중에 이렇게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와 일본의 국제협력은행, 한국의 DS 사모펀드, 그리고 UAE의 원자력공사가 손을 맞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면 미국의 기업의 뉴스케일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루마니아는 2029년 최첨단 SMR을 운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 지원금이 뉴스케일 파워로 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저는 UAE의 원자력 공사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 뭐 그리고 일본까지는 SMR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죠? 일본의 히타치도 진행하고 있고, 미국은 뭐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도 아이 스마트 SMR이라고 해서 국산화를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UAE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추정을 해보면 UAE가 이번에 한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그 투자 소식과 함께 나온 것이 원전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거론된 것이 영국에 대한 원전이었는데요. 영국 원전 프로젝트를 한국과 그 다음에 UAE가 자금을 대서 공동으로 진출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기술력을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원을 해준다면 그렇게 이제 3국이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SMR까지 이렇게 UAE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특히 UAE는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죠. 바라카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도 했고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관련해서 기술력을 이전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UAE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제3국에 공동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원전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암시를 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뭔가 드러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UAE가 30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SMR 분야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같이 저렇게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SMR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간접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의 주기기 제작,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그 프로젝트의 뭐 건설, 그 다음에 GS 에너지가 그 플랜트의 운용해서 이 세 가지 기업이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무바달라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투자가 될지 발표가 되었을 때 이 SMR에 또 얼마만큼의 돈이 유입이 될지 그런 것들도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소식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 소식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케일 파워가 루마니아의 해외의 첫 SMR 시뮬레이터를 개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공과대학의 이제 E2 센터를 구축하면서 이제 SMR 실험과 교육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마니아 쪽에 동유럽에 그 센터를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동유럽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 같고요. 폴란드, 뭐 체코, 루마니아 이런 여러 국가들이 SMR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이 보급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 그죠? SMR 기자재 파운드리를 꿈꾸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네, 점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속에서 나온 얘기가 영국과 네, 우리나라가 또 이제 원전에 대한 추가 협력을 요청했고요. 네, 그래서 영국 원전도 우리나라와 협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형 원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UAE가 네, 자금을 좀 대주면서 제3국에 같이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여기서는 구체적인 원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 관련해서 다시 협력을 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G7 이외에도 핀란드, 에스토니아처럼 저는 이제 발트해 3국 관련해서 지금 원전 진출을 하기 위해서 또 협력을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이 핀란드도 결국에는 탈원전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또 검토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 앞으로 많은 이 건설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면서 좀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세일즈가 제동이 걸린 느낌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오가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기술 자문료죠. 네, 그런 것들을 또 지불을 하는 것을 합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 대형 원전에 대한 진출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형 원전보다도 지금 중요하게 전 세계적으로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 SMR 시장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대형 원전 이 개발사보다 SMR 개발사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SMR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산업이 이제 점점 커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 소식이고요.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개발 협상을 급 진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대한 새로운 협력을 모색했다고 하고요. 2023년 중으로 원전 건설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에너지 협력 증진을 추진 중인데요. 2023년 중으로 건설 사업자를 선정을 하더라도 사실 이제 뭐 부지 타당성과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폴란드 원전처럼 단독으로 이제 단독 협상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한 것과 다름없는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진행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원전도 지금 갑자기 급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2014년부터 원전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2030년까지 10기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5년에는 원전 공동 연구 개발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2016년에는 원전 수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의 1호 원전 건설 후보지를 선정을 하고 건설 비용과 운영 방식 등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유력한 이 후보국으로 꼽히는 만큼 이 인도네시아 원전 시장도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 조코 위도 대통령이
또 이렇게 5월 15일에 한국 대표단과 만난 만큼 또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원전 건설을 검토를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원전,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SMR 원전도 같이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 계속 외쳐오던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런 전기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질수록 우리의 에너지 수급도 안정적으로 필요가 하게 되고, 그리고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너지 인프라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인프라 중에서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에너지보다는 기후 변화에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점점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전 플랜트, 그죠? 에너지 발전원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주가 상승은 필연적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시작이 괜찮은데 디폴트에 대한 우려 없이, 네,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 없이 조용히 끝날 것인지,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